그날도 나는 마을 뒷산을 올랐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런 오르막은 거뜬했는데 요즘은 다리보다 숨이 먼저 가빴다. 괜찮다며 나를 다독이긴 했지만 속으론 조금 찝찝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이 괜히 서운했던 거다. 산 중턱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어릴 적부터 그 나무 아래서 도시락을 까먹곤 했는데 요즘은 주로 거기 앉아 숨을 고른다. 그날도 나는 감나무 아래 바위에 앉았다. 그러다 문득 뒷짐진 노인이 다가오는 걸 보았다. 이거 참 반갑소. 그 노인은 내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묘하게 친근한 사람이었다. 자네는 아직도 올라오네. 보기 좋소. 그는 내가 마을에서 좀 걷기로 소문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걷지 않으면 걷지 못하게 될까 봐요. 그러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나흘쯤 지났을까. 또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작은 보자기를 하나 들고 있었다. 이거 내 손자한테 줄 건데 자네도 좀 먹어보. 보자기 안엔 가미프로 곱게 쌓인 주먹밥이 들어 있었다. 김이며 깨며 아주 정성껏 만든 것 같았다. 그는 설명했다. 가미패 싸서 밥을 보관하면 오래간다나 뭐라나.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를 집어먹었다. 고슬고슬한 밥이 가미향을 머금고 있었다. 그렇게 별 얘기 아닌 얘기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감나무 아래서 몇 번 더 마주쳤다. 매번 그 노인은 뭔가 싸들고 왔고 나는 그걸 받아 먹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어디 사시는 거지?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 노인 얘기를 해봤다. 그런데 다들 고개를 갸웃거렸다. 뒷산엔 요즘 아무도 안 오른다며 그런 분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도 감나무 아래를 들렀지만 그 노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날 이후로 내 소화가 이상할 정도로 잘 되기 시작한 거다. 늘 더부룩했던 배가 편해졌고 밤에 자다가도 한 번쯤은 깨던 속이 조용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지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감입 주먹밥을 먹은 그때부터였다. 며칠 뒤 나는 감입에 쌓인 주먹밥을 흉내내어 만들어 보기로 했다. 뭐라도 좀 비슷하면 좋겠다 싶어서였다. 감입을 따는 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 감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가지에 묶인 낡은 끈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옛날 방식으로 무언가를 매달았던 흔적 같았다. 그걸 보고 있자니 그 노인의 손등이 떠올랐다. 주름진 그 손으로 감잎을 싸던 모습. 말은 없지만 정이 느껴졌던 시간들. 나는 그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감잎을 따다 밥을 싸기 시작했다. 무슨 특별한 치료도 약도 아닌데 몸이 편해졌다. 아니, 그보다 마음이 먼저 달라졌다. 아침마다 밥을 싸고 감잎을 만지고 산에 오르는 이 작은 반복 속에서 어쩐지 내가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었다.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진짜 사람이었는지 조차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다. 그와 마주한 시간이 내 몸에 그리고 마음에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감잎 주먹밥을 싸기 시작한 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생각이 들 때쯤 나는 아예 작은 보자기를 하나 챙기기 시작했다. 마을에 갈 때도 뒷산 오를 때도 그 보자기엔 늘 감잎밥 2개를 넣었다.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혹시 또 만날지 모를 그 노인을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뒷산이 아니라 장날에 마주친 사람이 있었다. 그날따라 시장 입구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중년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감잎을 뒤적이고 있었다. 혹시 이거 어디서 구한 건지 아십니까? 그는 감잎을 들고 물었다. 시장 상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무심코 다가가 그에게 물었다. 감잎이요. 그거 산에서 땄지요. 왜 그러시죠?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주섬주섬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엔 다소곳이 감잎 하나가 접혀 있었고
그 아래 편지 한 장이 깔려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익숙한 글씨체였다. 작고 둥근 글씨가 꼭 감입처럼 다정했다. 내용은 이랬다. 감입에는 열이 많지요. 내 손자는 자주 열이 나서 걱정입니다. 이걸 먹고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길에서 이걸 주우셨다면 건강하세요. 그 남자는 말했다. 지난주 아이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집 앞에 이 감입과 편지가 올려져 있었다고. 아무도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 아이 열이 갑자기 내렸다는 거였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낯설지 않았다. 감입, 편지, 남 모르게 건네는 마음. 어쩐지 그 노인의 손길이 겹쳐졌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에게 말했다. 그거 감입밥 싸시던 분 손길일 수도 있겠소. 저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와 나는 가끔 감입을 함께 따러 다녔다. 그는 내게 감입밥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나는 모른다고 했다. 사실 나도 그냥 감입해 밥을 싸기만 했지. 특별한 비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감입 하나에도 마음이 실리는 모양입니다. 나도 배워야겠소. 그런 거.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편지를 써보기로 했다. 작은 종이에 짧게 한 줄.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날 산에 올랐다. 감나무 아래 바위에 감입밥과 편지를 조심스레 올려놓고 내려왔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잘 왔다. 뭔가 내 안에 오래 묵은 게 조금 정리된 느낌이랄까. 그런 걸 건강이라 부르는 건지도 모르겠다. 며칠 뒤 그 바위 위엔 조그마한 감입 2장이 놓여 있었다. 하나엔 고맙습니다라고, 다른 하나엔 계속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우리 마을에 감입밥을 싸는 이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마다 자기식으로 감입을 따고 밥을 싸고 누군가에게 슬그머니 건넸다. 특별한 약도 병원도 아닌데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생각했다. 감입밥이 대단한 무슨 영양식이라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다만 그걸 싸는 마음, 주는 마음, 받는 마음이 몸을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고. 그리고 문득 그 노인의 말투가 떠올랐다. 보기 좋다고 계속 올라오라고 했던 그 말. 나는 여전히 매일 산에 오른다. 바위에 감입이나 감입밥을 놓고 혹시 모를 편지를 기대하며. 아직 그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은 지금도 내 곁에 있는 것만 같다. 며칠 전부터 감입밥이 자꾸 사라졌다. 나는 늘 그렇듯 새벽녘에 산으로 올라 감나무 아래 바위에 감입밥 2개를 올려두고 내려왔는데 다음 날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편지를 얹어둔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말없이 조용히 싹 사라졌다. 처음엔 누가 먹었겠거니 싶었다. 마을 아래 큰방댁 며느리가 요즘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혹시 그녀가 몰래 와서 가져갔나 싶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누구에게 물어도 그 감입밥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였다. 큰방댁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남의 걸 훔쳐먹을 처지는 아니라며 새벽엔 방 안에서 아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감입밥 바구니를 바위에 두고 근처 숲을 뒤에 몸을 숨겼다. 바람은 잦았고 달빛은 감입 사이로 가늘게 내렸다. 그때였다. 집신도 없이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곧 모습을 드러낸 건 허름한 도포를 입은 사내였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가 민첩했고 얼굴엔 흙 묻은 천을 둘러쓰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감입밥을 하나 들어 올리더니 손바닥에 얹어 그대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야 일어섰다. 거기, 자네 누구요? 자네는 깜짝 놀라 달아나려 했으나 나는 미리 둘러 세워둔 망에 발이 걸리게 해두었고 그는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보자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잔 중턱 약초꾼이잖소. 자네 몇 해 전 마을 떠났던 그 사람 아니오?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알고 보니 그는 한때 마을에서 약초로 소문났던 사내였다.
그러다 산에서 독초를 잘못 캐 먹고 쓰러졌고 그 일로 몸이 상한 뒤로는 사람들 눈을 피해 지내고 있었다. 입이 말라 밥도 못 넘기고 속이 뒤틀려서 물도 제대로 못 삼켰소. 근데 그 가미밥을 먹고선 속이 차분해졌소.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 근데 또 먹어보니 진짜로 숨이 편해졌소. 나는 그 말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내 소화도 기운도 가미밥을 먹은 뒤로 달라졌던 게 떠올랐다. 자네, 왜 그냥 내려와 말하지 않았소? 우리가 꾸중할 것도 아니건만. 그는 웃었다. 가미밥엔 사람 손보다 더 깊은 게 들어있더이다. 그걸 말로 먼저 꺼내면 그 마음이 깨질까 싶었소. 그날 이후 나는 가미밥 2개가 아닌 넷을 쌌다. 약초꾼이 가밉 덕에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다는 소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고 이내 여인들은 가미패에 밥을 싸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를 위해, 병든 남편을 위해, 갓난아이 낳고 기운 없는 며느리를 위해 가미풀 따기 위한 손길이 늘어날수록 마을 안엔 유독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이 자주 들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구도 가미밥을 바위에 두지 않아도 마당에 놔둔 것만으로도 감사의 편지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 밥의 힘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 느리게 왔다. 마을 사람들은 가미피 노랗게 물들 무렵부터 앞마당에 가미밥을 내놓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누구나 하루 한 번쯤은 그걸 쌌다. 가미밥은 점점 모양이 다양해졌다. 둥글게, 세모나게, 어떤 건 콩을 넣었고 어떤 건 밤을 넣었다. 편지도 한 줄, 2줄 길어졌다. 할매 오늘은 허리가 좀 났소. 아이가 웃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2공기나 먹었소. 나는 산에 올라 바위 앞에 앉았다. 여전히 가미밥을 놓지만 이제는 내 것도 먹는다. 한 입, 2입 먹으면서 멀리서 걸어오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느새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혼례가 잡혔다. 약초꾼이 장에 나갔다가 알게 된 다른 고을의 여인과 인연이 닿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 약초꾼이 말야, 예전엔 몸도 못 가누더니 가미밥 기운 받아서 장가까지 간다니 말이야. 그 집 여인도 건강이 약했다던데 요즘 얼굴이 달라졌더라고. 혼례식 날 마을 어귀엔 가미밥이 가득 놓였다. 축하의 뜻이자 가미밥으로 이어진 인연을 기리는 의미였다. 그날 이후로도 가미밥은 이어졌다.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늙었고 아이들은 자랐다. 하지만 가미밥은 여전히 누군가의 손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옮겨졌다. 그 해봄 나는 병이 좀 깊어졌다. 손에 힘이 빠져 가미풀 싸는 것도 버거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싸보기로 했다. 밥을 적당히 눌러 담고 살짝 구운 가미패 정성껏 감쌌다. 그리고 바위 앞에 놓았다. 거기 한 줄 편지를 적어 함께 올렸다. 이 가미밥이 마지막이라면 나누어 먹어주십시오. 그날 해가 지기 전 다시 바위를 찾았을 때 거긴 비어 있었다. 대신 그 위에 작은 돌이 얹혀 있었고 돌 아래엔 익숙한 손글씨로 적힌 짧은 글이 있었다. 함께 나누었네. 고맙네. 그 글을 본 순간 나는 웃었다. 건강이란 게 단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란 걸 이제는 안다. 누군가와 나눌 마음이 남아있을 때 몸도 마음도 살아있는 거라고. 나는 다시 감나무 아래 앉았다. 손에 들린 빈 보자기는 가볍지만 속은 묘하게 든든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 가미밥 하나가 내 무릎에 떨어졌다. 그건 꼭 누군가가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 같았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미밥처럼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